태국 국경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새벽 4시 빗발치는 로켓포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던 전선이 단 한순간에 침묵에 잠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 같은 반전의 원인은 단 하나, 한국에서 온 쇠붙이였습니다. 미국 무기도 이스라엘의 아이언돔 기술자도 해결하지 못한 지옥 같은 전장을 한국산 폭탄 하나가 평정해버린 것입니다. GPS가 완전히 먹통이 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떻게 100개의 표적을 오차 없이 타격하며 민간인 피해 0명이라는 말도 안 되는 신화를 썼을까요? 전쟁터에서 양심을 증명해낸 한국 기술자들의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태국 캄보디아 국경, 새벽 4시. 어둠 속에서 불빛이 솟아올랐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쏜 로켓이었습니다. 하늘을 가로지르는 붉은 꼬리, 그리고 폭발. 태국 공군 기지는 순식간에 아비규환이 됐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 모니터 앞에 서 있었죠. 이스라엘 방위군 출신 기술고문 자격으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 모든 경험이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저는 에단 라비엘 52세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평생을 무기 개발에 바쳤죠. 20대엔 아이언돔 설계에 참여했고 30대엔 정밀 유도무기 수석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40대엔 국제군수기술 컨설턴트로 활동했고요. 이제 50대 태국 공군의 요청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경험상 어떤 상황도 분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은 달랐습니다. BM-21 로켓 40여 발이 활주로를 덮쳤습니다. 콘크리트가 갈라지고 경납고가 무너졌죠. 폭발음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귀가 먹먹해졌습니다. 통신망이 끊겼습니다. 레이더 화면이 하얗게 변했죠. 조종사들의 비명이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경납고 붕괴. 반복합니다. 이번 경납고 붕괴.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있었죠. 연료 탱크가 폭발한 겁니다.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습니다. F-16 2대가 불길 속에서 간신히 이륙했습니다. 바퀴에서 불꽃이 튀었죠.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레이더 신호가 깜빡였습니다. 자폭 드론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값싼 자폭 드론 수십 대를 동시에 날린 겁니다. 레이더망이 혼란에 빠졌죠. 무엇이 로켓이고 무엇이 드론인지 구별할 수 없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발이 아니었습니다. 전면전이었습니다. 작전 통제실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장교들이 소리쳤고 전화벨이 쉴 새 없이 울렸죠. 누군가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지도 위에 붉은 마커가 연달아 찍혔습니다. 적의 공격 지점들이었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침착해야 했습니다. 27년 경력이 무색해서는 안 됐죠. 긴급 타격 명령. F-16 편대 즉시 출격.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조종사들은 패닉 상태였죠. 표적 좌표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GPS 신호가 불안정했습니다. 적의 전자교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명령은 명령이었습니다. F-16 4대가 더 이륙했습니다. 제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건 작전이 아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저는 지휘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휘관님, 표적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금 투하하면 오폭 위험이. 지금 우리 기지가 불타고 있소.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죠. 이곳에서 저는 조언자일 뿐이었습니다. 결정권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로 돌아갔습니다. F-16들이 국경을 넘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서 그들의 신호가 점점 멀어졌죠. 그리고 30분 후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민간인 피해 보고, 국경 마을의 폭탄 투하,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지휘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죠. 모니터 속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무너진 가옥들, 연기 속에서 비틀거리는 사람들, 울부짖는 여인들. MK82 구형 폭탄이 오폭된 겁니다. GPS 유도 없이 투하된 폭탄이 바람에 밀려 민가를 덮쳤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이의 신발 한 짝이 잔해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죠. 정밀하지 못한 무기는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폭력일 뿐이죠. 제가 평생 만든 무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언돔은 로켓을 막았지만 이 폭탄은 사람을 죽였습니다. 통제실 안이 무거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않았죠. 화면 속에서 한 남자가 무너진 벽돌을 헤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태국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국제 언론이 들끓었고 유엔이 긴급회의를 소집했죠. CNN이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BBC가 특파원을 급파했습니다. 태국군의 잔혹한 민간인 폭격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저는 작전실 구석에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평생 전쟁을 멈추기 위한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기술은 사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날 오후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장성 5명이 모였고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지휘관은 창밖만 바라봤고 장교들은 서류만 들여다봤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구형 폭탄으론 안 됩니다. GPS 유도가 필수입니다. 우리에게 제의담이 없소. 미국이 수출 승인을 안 해줬소. 지휘관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죠. 제의담, 미국의 정밀 유도 폭탄. 비쌌고 수출 절차가 까다로웠습니다. 태국은 그걸 기다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장교가 보고서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죠. 지휘관님, KGB 제도임 요청서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KGB? 그게 뭔가요? 장교가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한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형 GPS 유도폭탄. 그리고 그 아래 코리어라는 단어가 선명했습니다. 지난 7월 1차 분쟁 때 이 폭탄을 사용했습니다. 20발로 캄보디아 지휘소를 정밀 타격했죠. 민간인 피해는 없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정밀 유도폭탄을 만든다고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 분야를 주도한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영국도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라니요? 화면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F-16이 고도를 올렸고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검은 물체가 날개를 펼쳤죠. 그리고 곡선을 그리며 산을 넘었습니다. 폭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주민했습니다. 벙커 입구만 정확히 무너졌습니다. 주변 건물들은 멀쩡했습니다.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있었다면 오늘 민간인 피해는 없었을 겁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모니터 한 구석에 KGB 3글자를 바라봤습니다. 그 단어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회의는 계속됐지만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제 머릿속에선 그 단어가 불길처럼 피어올랐습니다. 코리어.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무너진 마을 위로 새벽 안개가 피처럼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기술을 믿었습니다. 데이터를 믿었고 수학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기술은 누군가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기술은 구했다고 합니까? 저는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KGB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한국. 그 나라가, 그 기술이 대체 무엇이길래 전쟁 한복판에서 민간인을 지킬 수 있었습니까?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그 답을 찾아야 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죠.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죽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손을 떨며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한국. 그 이름이 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브리핑룸에 앉아 있었습니다. 태국 공군 참모들이 모였죠. 어젯밤의 비극 이후 모두의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7월 1차 분쟁 작전 보고를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7월? 그때도 분쟁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화면에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캄보디아 국경지대, 붉은 표시가 여러 개 찍혀 있었죠. 당시 캄보디아군이 국경을 넘어 침투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지휘소를 타격해야 했죠.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산악지대였습니다. 벙커가 산 중턱에 숨어 있었죠. 그 아래로 민가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KGB 20발을 사용했습니다. F-16이 날아올랐습니다. 고도를 올렸고 폭탄을 투하했죠. 검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활공형 폭탄이었습니다. 폭탄이 곡선을 그리며 날아갔습니다. 산을 넘었죠. 바람이 불었지만 궤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벙커 입구에 명중했습니다. 폭발.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카메라가 줌아웃했습니다. 주변 민가들은 멀쩡했습니다. 창문 하나 깨지지 않았죠.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때 한국 폭탄이 하늘을 가르며 산을 넘었죠. 마치 지성을 가진 새 같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봤습니다. 지성을 가진 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폭탄은 그저 금속 덩어리일 뿐인데요. 그런데 저 궤적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였습니다. 20발 전부 명중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없었죠. CNN이 취재했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민간인 피해 없는 정밀 타격이라고요. 저는 팔짱을 꼈습니다. 한국이 미국 기술을 복제한 수준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제이담의 아류작이겠죠. 그런데 그 영상은 뭔가 달랐습니다. 활공거리가 길었고 궤적이 안정적이었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후 저는 작전실로 갔습니다. 컴퓨터를 켰죠. KGB 데이터를 찾았습니다. 기술 사양서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한 줄 한 줄 읽어 내려갔습니다. GPS 유도 방식, INS 보조 항법, 활공형 윙 키트, 사거리 100km, 오차 범위 3m 이하.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3m? 이건 이스라엘 제이담도 5m인데요. 프랑스 AASM이 10m였죠. 그런데 한국이 3m라고요? 저는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실험 영상을 재생했죠. 사막에서 진행된 시험이었습니다. 표적판 위에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중심에서 2.7m 떨어진 지점이었습니다. 2.7m. 저는 화면을 멈췄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니라 과학이었습니다. 누군가 이 정확도를 계산했고 설계했고 구현했다는 뜻이죠.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말입니다. 그날 오후 조종사들과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7월 작전에 참여했던 파일럿 3명이었죠. 저는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KGB를 직접 사용해 보셨죠? 어땠습니까? 첫 번째 조종사가 대답했습니다. 민가 바로 옆 벙커만 골라 맞았습니다. 50m도 안 떨어진 곳에 집이 있었는데 유리창 하나 안 깨졌죠. 두 번째 조종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20년 경력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 안심하고 폭탄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어요. KGB는 믿을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 조종사는 젊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말했죠. 전장 한복판에서도 양심이 살아있게 해준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양심. 무기에 양심이라는 단어를 붙인 건 처음 들었습니다. 저는 27년간 무기를 만들었지만 한 번도 양심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죠. 그들은 한국 기술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첫 번째 조종사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정의의 날개요. 우린 그렇게 불렀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의의 날개. 이스라엘 무기는 방패라 불렸죠. 미국 무기는 망치라 불렸습니다. 그런데 한국 무기는 날개라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이담과 KGB를 비교했죠. 가격은 KGB가 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정확도는 더 높았습니다. 활공거리도 길었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저는 이스라엘 동료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KG집이 들어봤나? 데이터 좀 보내줘. 답장이 왔습니다. 아, 그거. 작년에 폴란드가 도입했어. 성능 괜찮다던데.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폴란드가 도입했다고요? 유럽이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까? 저는 뒤처져 있었습니다. 한국 기술을 과소평가했던 겁니다. 전쟁은 숫자로 계산됩니다. 명중률, 오차 범위, 비용 대비 효과. 그런데 그날 저는 인간의 기술이 가진 양심을 봤습니다. 숫자 뒤에 숨은 철학을 발견했죠. 다음 날 긴급 국방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참석했죠.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KG집이 긴급 도입. 한국 측과 협의했습니다. 100기 신속 공급 가능하다고 합니다. 100기. 저는 그 숫자를 되뇌었습니다. 100기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숫자였습니다. 장관이 말을 이었습니다. 예산은 긴급 편성합니다. 2주 내 도입 완료가 목표입니다. 2주. 미국 무기라면 6개월은 걸렸을 겁니다. 서류만 몇 달이죠. 그런데 한국은 2주라고 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하늘이 맑았습니다. 어제의 연기가 거친 겁니다. 한국의 과학자들은 단지 폭탄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선택을 설계했습니다. 죽일 것과 살릴 것을 구분하는 능력. 그것이 진짜 기술이었습니다. 민간인을 살리기 위한 정밀함. 그것이야말로 진짜 강함입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기술에 대한 신앙이었습니다. 100기, 그것은 무기가 아니라 신념의 숫자였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2주 후, 저 하늘에 한국의 기술이 날아오를 겁니다. 그 폭탄은 적을 죽이지 않을 겁니다. 전쟁을 멈출 겁니다. 저는 작은 희망을 느꼈습니다. 오랜만이었죠. 전쟁터에서 희망을 느낀 게 말입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한국에서 KG집이 100기가 도착했죠. 저는 경납고에서 그것들을 봤습니다. 검은색 원통형 몸체, 접힌 날개, GPS 안테나. 겉보기엔 평범했습니다. 그런데 이 금속 덩어리가 전쟁을 바꿀 거라고요? 기술팀이 F-16의 장착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지켜봤죠. 한국 기술자 2명이 함께 왔습니다. 그들은 말없이 일했습니다. 정확했고 빨랐습니다. 라비엘 박사님, 내일 시험 투하 작전입니다. 태국군 작전 참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드디어 실전입니다.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7년 경력에도 여전히 긴장됐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전 통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모니터마다 사람들이 붙어 있었죠. F-16 편대 4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각각 KG집이 2발씩 장착했습니다. 편대장, 이륙 준비 완료.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죠. 표적은 국경 너머 100km 지점이었습니다. 산 뒤편에 숨은 캄보디아군 벙커였죠. 레이더로는 보이지 않는 위치였습니다. GPS 좌표만 있었습니다. 이륙 허가. F-16들이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제 눈은 화면에 고정됐죠. 레이더에 4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점점 국경으로 다가갔습니다. 표적 상공 도달. 투하 준비.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투하.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F-16 동체 카메라였죠. 폭탄이 분리됐습니다. 검은 물체가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폭탄이 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곡선을 그렸죠. 완만하고 우아한 선이었습니다. 마치 새가 날개를 펴고 미끄러지듯 날아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고도 8,000피트 활공 개시. 내 눈앞의 스크린에서 하나의 선이 그려졌습니다. 완벽한 곡선이었습니다. 물리학 교과서에 나올 법한 포물선이었죠.
그런데 이건 교과서가 아니었습니다. 실전이었습니다. 폭탄이 산을 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측풍이 초속 15m였죠. 제이담이라면 흔들렸을 겁니다. 그런데 KGGB는 궤적을 유지했습니다. 날개가 미세하게 조정됐습니다. 자동으로 말이죠. 표적까지 30초.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폭탄이 고도를 낮췄습니다. 속도가 붙었죠. 산 아래 마을이 보였습니다.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 벙커 입구가 보였습니다. 10초. 제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제발, 제발 맞아라.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마라. 5, 4, 3. 폭탄이 벙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폭발. 불빛이 터졌습니다. 연기가 솟아올랐죠. 카메라가 흔들렸습니다. 충격파였습니다. 그리고 연기가 거쳤습니다. 벙커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입구만 정확히 무너졌죠. 옆 건물은 멀쩡했습니다. 50m 떨어진 민가도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명중 확인. 표적 파괴.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장교들이 일어났습니다. 서로 악수했습니다. 저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건 폭발이 아니라 해방이었습니다. 작전 참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라비엘 박사님, 성공입니다. GPS 교란도 있었는데 정확히 맞았어요. 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GPS 교란이 있었다고요? 교란 수준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신호 강도 70% 감소였습니다. 보통은 오차가 20m까지 벌어지는데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70% 감소. 그런데도 명중했다고요? 어떻게요?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GPS 교란이 있었는데 어떻게 명중했죠? 기술자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INS 보조 항법이 작동했습니다. GPS 신호가 약해지면 자동으로 관성 항법으로 전환되죠. 자이로스코프와 가속도계로 위치를 계산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자동 전환이라고요? 조종사가 개입할 필요도 없이요? 정확도는 얼마나 됩니까? INS 단독으로도 오차 5m 이내입니다. 5m. GPS 없이도 5m라고요? 이스라엘 제이담은 INS 단독으로 15m였습니다. 미국 GBU도 비슷했죠. 그런데 한국은 5m라고 말합니까? 저는 그날 밤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제이담, 페이브웨이, KGGB 세 가지를 비교했죠. 표를 만들었습니다. 사거리, 제이담 28km, 페이브웨이 22km, KGGB 100km. 오차, 제이담 5m, 페이브웨이 10m, KGGB 3m. 가격, 제이담 25,000달러, 페이브웨이 3만 달러, KGGB 15,000달러. 저는 숫자를 응시했습니다. KGGB는 더 멀리 날았고, 더 정확했고, 더 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한국은 단가를 낮추면서도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불가능한 조합이었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십 년간 못 이룬 조합이었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제 신념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이스라엘 기술이 최고라 믿었습니다. 미국이 기준이라 생각했죠. 그런데 한국이 그 기준을 넘어섰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술자가 한국의 기술을 배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추가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악천후였죠. 구름이 낮게 깔렸고 비가 내렸습니다. 시야가 거의 0이었습니다. 작전 중단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한 장교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휘관은 고개를 저었죠. 실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계속하십시오. F-16이 이륙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죠. 이건 위험했습니다. 시야도 없고 기상도 나빴습니다. GPS 신호도 불안정했죠. 투하. 폭탄이 떨어졌습니다. 구름 속으로 사라졌죠.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얀 구름뿐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기도하듯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30초가 지났습니다.
명중 확인. 정찰 드론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표적이 정확히 파괴됐습니다. 구름 속에서 시야 0인 상황에서 KGGB는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과학이 평화를 낳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죠. 빗줄기 너머로 활주로가 보였습니다. F-16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 아래 KGGB가 장착돼 있었죠. 이 폭탄은 산을 넘었고 내 신념을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한국 기술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정확해야 했습니까? 그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전쟁에서 죽어야 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싸워야 한다면 최소한 죽이지 말아야 할 사람은 지켜야죠.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의 엔지니어들이 만든 건 단순한 금속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였죠. 저는 속삭였습니다. 100km의 거리, 단 3m의 오차. 이것이 진짜 정의의 궤도였다. 저는 이제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싸움을 위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멈춤을 위해 존재했습니다. KGGB의 성공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렀습니다. 캄보디아 정부가 UN 안전보장이사회에 긴급 서한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죠. 태국의 잔혹한 정밀 폭격, 주권 침해, 그리고 한국 무기의 위험성. 저는 UN 보고서를 읽으며 혀를 찼습니다. 정밀함이 오히려 공격의 근거가 됐다는 역설이었습니다. 서방 언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사설을 실었죠. 한국의 무기 수출 윤리, 분쟁 지역 판매의 도덕성, 기술 확산의 위험. 저는 화면을 끄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끌 수 없었죠. 이건 제가 목격한 현실이었으니까요. BBC 특파원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죠. 태국군은 언론을 차단했습니다. 그러나 소문은 퍼졌습니다. 한국산 폭탄, 무시무시한 정확도, 민간인 피해 제로. 숫자들이 독립적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조국 이스라엘을 떠올렸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난을 받아왔었죠. 아이언돔이 성공할 때마다 세계는 우리를 경계했습니다. 기술이 강할수록 의심도 커졌습니다. 저는 그들의 시선을 압니다. 두려움이 섞인 그 눈빛을 말이죠. 그날 밤 저는 혼자 작전실에 남았습니다. 모니터에는 KGGB 궤적 데이터가 떠 있었죠. 완벽한 곡선들이었습니다. 100km를 날아가 3m 오차로 명중한 기록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 마음은 불편한 겁니까? 정밀함이 죄를 덮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밀함이 죄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27년 경력의 무기 개발자가 내린 결론이었죠. 완벽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더 나은 무기는 존재합니다. KGGB는 그 증거였습니다. 태국 국방부는 압박받고 있었습니다. 야당이 국회에서 추궁했죠. 한국 무기 도입의 적절성, 예산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국제 여론. 장관은 답변에 곤혹스러워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침묵했습니다. 공식 논평도 없었고 해명도 없었죠. 대사관은 예정된 일정만 진행했습니다. 언론 인터뷰 요청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이상했습니다. 변명하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였죠. 자신감이거나 책임감이거나. 저는 한국 대사관 무관을 우연히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잠깐 멈췄죠. 저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말보다 결과가 중요하다고. 저는 그 짧은 답변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죠.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오만함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침묵 속에서 책임의 무게를 받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통신실에는 저 혼자였죠.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에어컨 소리만 윙윙거렸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KGGB 설계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글과 영어가 섞여 있었죠. GPS 수신기, INS 보조장치, 활공 윙 구조, 탄두 중량 배분. 모든 수치가 최적화돼 있었습니다. 한치의 낭비도 없었죠. 이건 단순한 폭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설계자의 의도를 읽으려 했습니다. 왜 100km를 목표로 했을까? 왜 3m 오차를 고집했을까? 값을 낮추면서도 성능을 높인 이유는? 답은 명확했습니다. 더 멀리 날수록 조종사가 안전합니다. 더 정확할수록 민간인이 안전합니다. 더 싸면 더 많은 나라가 씁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전쟁이 아니라 생명을 계산했습니다. 나는 데이터의 남자입니다. 그러나 오늘 데이터보다 양심이 더 무거웠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멀리 활주로 불빛이 보였습니다. F-16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내일도 출격할 겁니다. KGB를 달고 말이죠. 제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믿습니다. 27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그런데 전쟁의 현실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정밀해도 죽음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윤리적이어도 폭탄은 폭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압니다. 선택의 여지가 있다면 더 나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을. MK82 구형 폭탄과 KGB 중 하나를 써야 한다면 당연히 KGB입니다. 20m 오차와 3m 오차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당연히 3m입니다. 진짜 위험한 건 무기가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데이터 분석은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결단이었죠. 저는 태국군 고문으로 초청됐습니다. 의견을 내야 할 시점이었습니다. KGB 도입을 지지할 것인가, 반대할 것인가.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지지합니다. 그게 제 답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죠. 이 기술은 생명을 구합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더 낫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다시 켰습니다. KGB 궤적 하나가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빛나는 선이었습니다. 산을 넘고 구름을 뚫고 표적에 닿는 선. 빛나는 선 하나가 내 안의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지휘관을 찾아갔습니다. 보고서를 건넸죠.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KGB 기술평가 및 도입 권고안. 저는 한 줄 한 줄 설명했습니다. 성능, 가격, 윤리성, 그리고 대안의 부재. 지휘관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제 결정이 옳았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복도를 나서는데 한국 무관과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가 저를 보더니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의 표시였을까요? 아니면 동료애였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한국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여줬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죠. 어딘가에서 F-16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훈련 비행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나는 이제 진실을 증명하기로 했습니다. 숫자로, 결과로, 그리고 생존한 생명들로 말이죠. 일주일 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국경마을 병원을 점령했습니다. 의료진 12명과 환자 28명이 인질이 됐죠. 태국군은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저는 작전 통제실에서 그 보고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병원 뒤편 300m 지점에 탄약고가 있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전진 기지였죠. 그곳을 무력화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병원과의 거리가 문제였습니다. 300m. 폭발 반경 아니었습니다. 지휘관이 작전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장교들이 모였고 저도 참석했죠.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병원 위치, 탄약고 위치, 그리고 그 사이의 거리.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습니다. 구형 폭탄으론 불가능했습니다. 오차 범위가 20m였으니까요. 병원이 위험했습니다. 유도미사일도 과했습니다. 폭발력이 너무 컸죠. 남은 선택지는 하나였습니다. KGB.
저는 조종사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얼굴에 긴장이 서려 있었죠. 누구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야간 작전이었습니다. 시야가 제한됐고 기온도 낮았습니다. GPS 좌표만 믿어야 했죠. F-16 2대가 준비됐습니다. 각각 KG집이 한 발씩 장착했습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 앉았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죠. 한 발의 실수가 10명의 목숨을 가릅니다. 아니, 40명의 목숨이었습니다. 병원 안의 사람들 전부였죠.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레이더에 2개의 점이 찍혔습니다. 천천히 국경으로 이동했죠. 통제실은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조용했습니다. 표적 상공 도달. 조종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응시했죠. 야간 투하, 그것도 민간인이 근처에 있는 상황. 27년 경력이지만 이런 긴장감은 처음이었습니다. 투하 승인. 지휘관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무전이 들렸습니다. 투하. 적외선 카메라에 폭탄이 보였습니다. 검은 점 하나가 떨어졌죠.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야간이라 궤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좌표만 깜빡였죠. 제 손에 땀이 났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지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0초.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숨을 참았죠. 10초. 화면 속 좌표가 표적에 근접했습니다. 병원 좌표도 보였습니다. 300m. 그 거리가 생명과 죽음을 갈랐습니다. 폭발. 불빛이 터졌습니다. 적외선 화면이 하얗게 변했죠. 열 신호가 급증했습니다. 폭발 지점이 표시됐습니다. 탄약고 정중앙이었습니다. 통제실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다음 화면을 기다렸죠. 병원은 무사한가? 창문은? 건물은? 정찰 드론 영상이 전송됐습니다. 병원이 보였습니다. 건물은 그대로였습니다. 창문도 멀쩡했죠. 300m 떨어진 탄약고만 무너져 있었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지만 병원 쪽으론 번지지 않았습니다. 불빛은 한 줄기 선이 되어 산을 갈랐습니다. 통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장교들이 서로 껴안았습니다. 조종사는 무전기 너머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이었죠. 저는 그저 화면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27년 경력의 처음이었습니다. 폭발을 보고 눈물이 날 뻔한 건 나는 처음으로 폭발을 보며 안도의 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후 태국 특수부대가 병원에 진입했습니다. 인질 전원 구출 성공. 부상자 없음. 의료진도 환자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CNN이 속보를 띄웠고 BBC가 생중계를 시작했습니다. 무피해 공습, 역사상 전례 없는 정밀 작전. 저는 뉴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례 없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작전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현장에 갔습니다. 병원을 직접 보고 싶었죠. 헬기로 30분 거리였습니다. 착륙하자마자 의료진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피곤해 보였지만 살아있었습니다. 한 의사가 저를 안내했습니다.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죠. 그곳에서 탄약고 터가 보였습니다. 300m. 걸어서 5분 거리였습니다. 그곳은 완전히 파괴돼 있었죠. 의사가 말했습니다. 폭발 소리가 들렸어요. 엄청났죠. 그런데 건물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문도 깨지지 않았어요. 처음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만져봤습니다. 유리가 차갑고 매끄러웠죠. 금 하나 없었습니다. 유리창 하나 깨지지 않은 폭발. 그것은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의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살았습니다. 누군가 우릴 지켜준 거죠.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고 그 너머로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KGB가 날아온 하늘이었죠. 저는 그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날의 정확함은 한 사람의 목숨을 지켜냈습니다.
아니, 40명의 목숨을 지켰습니다. 태국으로 돌아오자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국제 비난이 수그러들었죠. 유엔도 침묵했습니다. 숫자가 모든 걸 말해줬으니까요. 민간인 피해 0, 인질 구출 성공, 작전 완수. 태국 국민 여론도 호전됐습니다. SNS에는 감사 메시지가 쏟아졌죠. 한국 대사관 앞에 꽃다발이 놓였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조종사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전에 참여했던 파일럿들이었죠. 그들은 제게 편지를 건넸습니다. 병원 의료진이 쓴 감사 편지였습니다. 당신들 덕분에 살았습니다. 그 정확함이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습니다. 기적. 그들은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저는 압니다. 이건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것을. 한국 엔지니어들이 만든 기술이라는 것을. 조종사 한 명이 말했습니다. 라비엘 박사님, 저희는 이 폭탄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했어요. 그런데 답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죠. 기도였습니다. 이 폭탄은 우리의 기도였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기도. 무기를 기도라 부르다니. 그러나 이상하게도 틀린 말 같지 않았습니다. 전쟁 한복판에서 인간적 정밀함이란 단어를 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책상에 앉아 노트를 펼쳤죠. 27년 경력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든 무기들, 나토 자문 경험, 그리고 태국에서 본 것들. 한국의 KGGB는 달랐습니다. 성능만 좋은 게 아니었죠. 철학이 달랐습니다. 설계 단계부터 생명을 고려했습니다.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정밀함, 조종사를 보호하기 위한 사거리, 더 많은 나라가 쓸 수 있도록 낮춘 가격. 한국의 기술자들은 수학으로 양심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총총했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상의 소리였습니다. 병원의 40명도 지금쯤 잠들었을 겁니다. 살아서 잠드는 밤. 당연해 보이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불확실했던 내일이었습니다. KGGB가 그 내일을 지켰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날 평화는 태어났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죠. 저는 평생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무기가 평화를 낳는 걸 봤습니다. 역설이었지만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불을 껐습니다. 침대에 누웠죠.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궤적이 그려졌습니다. 100km를 날아가는 검은 선. 산을 넘고 표적을 찾아가는 선. 그 선이 생명을 구했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죠. 이상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 편안한 밤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캄보디아군이 반격에 나섰죠. 새벽 레이더실에서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강력한 전파 교란이었습니다. 주파수 전 대역이 노이즈로 덮였죠. 저는 스펙트럼 분석기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군용 재밍 장비였습니다. 작전 통제실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비상이 걸려 있었죠. 모니터마다 경고 표시가 떴습니다. GPS 신호 강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70%, 50%, 30%. 숫자가 계속 내려갔습니다. 중국제 재밍 장비로 추정됩니다. 정보 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중국제라면 강력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경험한 적 있었습니다. GPS 유도 무기의 천적이었죠. 설상가상으로 기상이 악화됐습니다. 폭풍이 몰려왔습니다. 구름이 낮게 깔렸고 시정거리가 500m 이하로 떨어졌죠. 안개까지 끼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잡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작전은 중단할 수 없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제미스 장비를 설치한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산악지대 벙커 안이었죠. 지금 타격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었습니다. 긴급 작전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지휘관이 지도를 펼쳤습니다. 표적 위치, 기상 상황, 재민 강도. 모든 조건이 최악이었습니다.
작전 진행이 가능합니까? 지휘관이 물었습니다. 장교들은 침묵했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KGGB는 INS 보조 항법이 있습니다. GPS 없이도 작동 가능합니다. 그러나 정확도는요? 떨어지겠죠. 그러나 시도할 가치는 있습니다. 지휘관이 고민했습니다. 오래 고민했죠.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작전 진행. F-16 편대 출격 준비. F-16 두 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폭풍 속에서 날개가 흔들렸죠. 조종사들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긴장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했습니다. 이건 도박이었으니까요. 이륙 신호가 떨어졌습니다. F-16이 폭풍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레이더에서 신호가 희미해졌죠. 구름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응시했습니다. 표적 접근 중. 무전이 끊어질 듯 말 듯 들렸습니다. 재밍이 통신도 방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죠. 나는 데이터 모니터 앞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신호가 끊겼습니다. GPS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화면에 빨간 경고등이 켜졌죠. GPS SIGNAL LOST. 저는 의자를 움켜잡았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임무 중단하겠습니까? 관제사가 물었습니다. 지휘관이 망설였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중단해야 할까요? 아니면 투하하겠습니다. 조종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단호했습니다. 지휘관이 고개를 돌렸죠. 저도 놀랐습니다. GPS 없이 투하한다고요? 확인했나? GPS 신호 없다. INS가 작동 중입니다. 투하합니다. 과학은 끝났지만 용기가 시작됐습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죠. 저도 숨을 참았습니다. 폭탄이 투하됐습니다. 카메라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뿐이었죠. 레이더에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폭탄이 실종됐습니다. 위치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30초가 지났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명중 확인 불가. 관제사가 말했습니다. 지휘관이 한숨을 쉬었죠. 실패한 겁니까? 저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 열 신호 포착. 정찰 위성 데이터였습니다. 폭발 지점이 표시됐죠. 좌표를 확인했습니다. 표적 위치와 일치했습니다. 오차 4.2m. 통제실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벙커가 무너져 있었습니다. 정확히 명중이었습니다. GPS 없이 말이죠. 어떻게?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GPS 신호가 완전히 차단됐는데요. 저는 즉시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비행 기록을 열었죠. INS 작동 로그가 보였습니다. 자이로스코프, 가속도계, 고도계. 모든 센서가 협력해서 위치를 계산했습니다. 보조 INS 자율 항법 기능이었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예상했던 상황이었습니다. GPS 재밍,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INS를 강화했습니다. 단순한 보조가 아니었죠.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재밍 속에서도 표적 정확히 명중.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KGGB는 GPS가 없어도 작동했습니다. 오차는 늘었지만 여전히 실용 범위 아니었죠. GPS가 죽은 자리에 정밀함이 살아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27년 경력에 이런 기술은 처음 봤습니다. 이스라엘 제이담도 GPS 없으면 정확도가 20m 이상 벌어졌습니다. 미국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KGGB는 4.2m였습니다. 폭풍이 모든 신호를 삼켰을 때 하나의 기술이 기도처럼 살아남았습니다. 통제실의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조종사가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그는 헬멧을 벗으며 웃었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풀린 겁니다.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투하를 결심했습니까? GPS도 없었는데. 그가 대답했습니다.
KGB를 믿었습니다. 이 폭탄은 저를 배신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신뢰. 조종사가 무기를 신뢰한다는 건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목숨을 맡긴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저는 그날 밤 한국 기술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었죠. 저는 물었습니다. 처음부터 예상했습니까? GPS 재밍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대 전장은 전자전이 필수입니다. GPS는 항상 공격받죠. 그래서 INS를 강화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요. 다른 나라 무기는 왜 안 합니까? 비용 문제겠죠. INS 정밀도를 높이려면 고급 센서가 필요합니다. 비쌉니다. 그러나 우리는 생명이 더 비싸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생명이 더 비싸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재밍은 하늘을 막았지만 한국의 지성은 길을 찾았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폭풍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 것은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진보였습니다. 기술의 진보, 인간의 진보. GPS 없이도 정확했던 폭탄. 재밍 속에서도 길을 찾은 기술. 이건 단순한 무기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의 구현이었죠.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재밍 강도, INS 성능, 명중 오차. 숫자들을 적었죠. 그리고 마지막에 한 줄을 추가했습니다. 기술은 결국 인간의 양심이 되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감동 때문이었을까요? 경외감 때문이었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오늘 제 신념이 더 확고해졌다는 겁니다. 나는 이제 확신합니다. 이 기술은 신념입니다. 저는 노트를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죠. 폭풍 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 또 F-16이 뜰 겁니다. KGB를 달고 말이죠. 그리고 어딘가에 생명을 구할 겁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확신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증명했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 폭풍도 재밍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정밀함은 결국 승리한다는 것을. 저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27년 만에 가장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전쟁은 예고 없이 절정을 맞았습니다. 새벽 3시 레이더실에 경보가 울렸습니다. 저는 잠에서 깨어 통제실로 뛰어갔죠. 화면을 본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붉은 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200개가 넘었습니다. BM-21 다연장 로켓이었습니다. 캄보디아군이 전력을 쏟아부은 겁니다. 국경 전역에서 동시에 발사됐죠.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로켓의 궤적이 붉은 선을 그으며 태국군 진지를 향했습니다. 방어선 A 타격. 방어선 C 무너졌습니다. 통신망 마비. 무전이 쏟아졌습니다. 혼돈이었죠. 저는 지도를 바라봤습니다. 태국군 방어선이 하나씩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화면에 하얀 점들이 사라졌습니다. 그건 사람들의 위치였습니다. 숫자로 표시된 죽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지휘관이 작전실로 뛰어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죠. 그는 지도를 보더니 주먹으로 책상을 쳤습니다. 반격 준비. F-16전 편대 출격. 장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표적이 너무 많았습니다. 캄보디아군은 산악지대 곳곳에 벙커를 만들어뒀습니다. 50개가 넘는 표적이었죠. 저는 앞으로 나섰습니다. KGB 전량 투하를 제안합니다. 통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죠. 전량이라고요? 백기 전부를 한 번에요? 기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통신장교가 말했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구름이 몰려오고 있었고 바람도 강했죠. 그러나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전쟁을 끝낼 기회입니다.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휘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승인합니다.
전 편대 출격. KGB 전량 투하. 이건 도박이 아니었습니다. 신념이었습니다. F-16 편대 20대가 활주로에 섰습니다. 각 기체마다 KGB 5발씩 장착됐죠. 100기였습니다. 한국에서 도입한 전량이었습니다. 조종사들이 탑승했습니다. 그들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알 수 있었죠. 편대 1, 26. 첫 번째 편대가 하늘로 솟았습니다. 엔진 소리가 새벽을 갈랐죠. 두 번째, 세 번째 편대가 뒤따랐습니다. 하늘이 전투기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통제실로 돌아왔습니다. 레이더 화면을 켰죠. 20개의 점이 대형을 이루며 국경으로 이동했습니다. 완벽한 편대 비행이었습니다. 표적 분배 완료. 각 기체 표적 확인. 50개 벙커가 20개 편대에 배분됐습니다. 일부 중요 표적은 중복 타격하기로 했죠. 저는 좌표들을 확인했습니다. 산 정상, 계곡, 능선. 모두 접근이 어려운 위치였습니다. 투하 준비. 조종사들의 무전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죠. 100발. 한꺼번에 100발입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본 적 없는 규모였습니다. 투하. 레이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100개의 새로운 점이 생겼죠. KGB였습니다. 폭탄들이 날개를 펼쳤습니다. 하늘에서 100개의 곡선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마치 하늘이 날개를 펼친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뺄 수 없었습니다. 100개의 궤적이 움직였습니다. 각자의 경로를 따라 표적을 향했죠. 어떤 것은 산을 넘었고 어떤 것은 계곡을 가로질렀습니다. 어떤 것은 구름을 뚫었습니다. 100개의 궤적이 하늘을 휘감으며 노래했습니다. 통제실의 모든 사람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죠.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30초 후 착탄. 관제사가 속삭였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죠. 초침이 움직였습니다. 하나, 둘, 셋. 착탄. 첫 번째 폭발이 일었습니다. 위성 화면에 불빛이 떴죠. 두 번째, 세 번째 폭발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폭발이 연쇄적으로 터졌습니다. 화면이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100개의 표적이 거의 동시에 타격됐습니다. 저는 입을 벌린 채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예술이었습니다. 100개의 폭탄이 100개의 표적을 찾아갔습니다. 오차 없이, 지체 없이 완벽하게. 하늘이 100갈래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모든 폭력이 그 틈으로 사라졌습니다. 전 표적 타격 확인. 정보참모가 보고했습니다. 지휘관이 주먹을 쥐었죠. 장교들이 환호했습니다. 저는 그저 앉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캄보디아군 통신 두절. 적 지휘부 응답 없음. 전선 침묵.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캄보디아군의 지휘체계가 붕괴된 겁니다. 200발의 로켓으로 시작된 공세가 100발의 폭탄으로 끝났습니다. 그 궤적은 복수가 아니라 정확함이었습니다. 1시간 후 양국 군사 채널이 열렸습니다. 캄보디아가 휴전을 제안했죠. 태국이 수락했습니다. 전쟁이 멈췄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새벽이었습니다. 멀리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새가 울고 있었을까요? 폭발 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던 걸까요? 폭발 소리가 멈춘 순간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활주로를 걸었죠. F-16들이 하나씩 착륙하고 있었습니다. 조종사들이 내렸습니다. 그들은 헬멧을 벗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떤 이는 무릎을 꿇었고 어떤 이는 울었습니다. 한 조종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악수를 청했죠. 라비엘 박사님, 우리가 해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렸죠. 아니, 제 손도 떨렸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전쟁을 끝낸 것은 무기가 아니라 그 무기를 만든 사람들의 철학이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죠. 파란 하늘이 드러났습니다. 100개의 폭탄이 지나간 하늘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평화로웠습니다. 나는 그날 기술이 기도가 되는 순간을 보았습니다. 통제실로 돌아왔을 때 CNN 속보가 떠 있었습니다.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휴전 합의. 역사적 정밀 작전으로 전쟁 종결. BBC도 비슷한 제목이었죠. 세계가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본국 정부의 메시지였죠. 작전 성공을 축하합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이 없기를. 그것이 이 모든 기술의 목표였습니다.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라 전쟁을 끝내는 것. 저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겼습니다. 100개의 폭탄, 100개의 표적, 100%의 명중. 그러나 가장 중요한 숫자는 0이었다. 민간인 피해 0, 오폭 0, 불필요한 죽음 0. 한국의 기술이 증명했다. 정밀함이 평화를 만든다는 것을.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감동 때문이었습니다. 27년 경력의 무기 개발자가 평화를 목격했습니다. 무기로 평화를 만드는 모순적인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모순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죠. 새로운 날이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 햇살을 받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나는 전쟁이 멈추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UN 안전보장이사회가 긴급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건은 태국 마이너스 캄보디아 분쟁이었죠.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갔지만 그 회의를 온라인으로 지켜봤습니다. UN 사무총장이 보고서를 낭독했습니다. 태국 캄보디아 국경 분쟁, 민간인 피해 0명. 현대 전쟁사에서 전례 없는 기록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민간인 피해 0.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줬죠. 프랑스 대표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냐고. 태국 대표가 대답했습니다. 한국의 KGGB 덕분이라고. 이제 누가 누구에게 기술을 배워야 하는가? 세계 군사 포럼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한국형 정밀 타격 모델이었죠. 저도 초청받았습니다. 발표자로 말이죠. 저는 강단에 섰습니다. 청중석에는 미국,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대표들이 앉아 있었죠. 제 동료들이었습니다. 27년간 함께 일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태국 작전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100기 투하, 100개 표적 명중, 오차 평균 3.8m. 숫자들이 화면을 채웠죠. 청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국의 KGGB는 단순한 무기가 아닙니다. 철학의 구현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설명했죠. GPS 재밍 속에서도 작동한 INS, 100km를 날아가는 활공거리, 민간인을 지키기 위한 정밀함. 모든 것이 생명을 위해 설계됐다고. 발표가 끝나자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 대표가 물었습니다. 협력이 가능하냐고. 프랑스도 영국도 같은 질문을 했죠. 심지어 제 조국 이스라엘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세계가 한국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호텔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죠.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에 왔습니다. 초청받았거든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대전이라는 도시였죠.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연구소 건물은 현대적이었지만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개발팀을 만났습니다. 엔지니어 5명이었죠. 그들은 평범해 보였습니다. 정장도 아닌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집중과 열정이 담겨 있었죠. 팀장이 저를 안내했습니다. 연구실을 보여줬죠. 컴퓨터들, 설계도들, 시험 장비들. 이곳에서 KGGB가 탄생했습니다. 이 평범한 공간에서 세계를 바꾼 기술이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이렇게 정밀해야 했습니까? 팀장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전쟁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평화를 설계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평화를 설계한다. 무기 개발자가 평화를 말하다니. 그러나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KGB는 평화를 위한 도구였으니까요. 한국의 과학자들은 정확함으로 양심을 설계했습니다. 오후에 시험장을 방문했습니다. 신형 개발 중이라고 했죠. 경납고 안에 새로운 폭탄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비슷했지만 센서가 더 많았습니다.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이동 표적 자동 추적 기능입니다. 차량, 선박 등 움직이는 표적도 추적 가능합니다. 데이터 링크로 실시간 정보 교환도 됩니다. 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이동 표적 추적이라고요? 그건 미사일 수준의 기능인데요. 그리고 이건 그가 다른 장비를 가리켰습니다. 충돌 직전 표적 재확인 시스템입니다. 마지막 1초에도 민간인이 감지되면 자폭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확인한다고요? 이건 단순한 정밀함이 아니었습니다. 책임감이었습니다. 그건 눈을 뜬 폭탄이었습니다. 더 이상 실수하지 않는 무기였죠. 시험 영상을 봤습니다. 사막에서 진행된 테스트였죠. 트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KGB-2가 투하됐습니다. 폭탄이 궤적을 수정했습니다. 트럭을 따라갔죠. 그리고 정확히 명중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트럭 옆에 민간 차량이 나타났습니다. KGB가 자폭했습니다. 공중에서 스스로 폭발한 겁니다. 표적을 놓쳤지만 민간인을 지켰습니다. 하늘의 무기가 이제 사람을 지키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호텔로 돌아와 노트를 펼쳤습니다. 마지막 기록을 남겨야 했습니다. 27년 경력의 정리였죠. 나는 이스라엘에서 무기를 만들었다. 아이언돔, 유도미사일, 정밀폭탄. 모두 훌륭한 무기였다. 세계가 인정하는 기술이었다. 그러나 태국에서 한국 기술을 보며 깨달았다. 나는 무기를 만들었지만 그들은 양심을 만들었다. 나는 적을 막는 법을 배웠지만 그들은 사람을 지키는 법을 알았다. 한국에서 양심을 배웠다. 저는 펜을 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죠. 이건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고백이었습니다. 27년 만의 고백이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죠. 저 도시 어딘가에서 엔지니어들이 일하고 있을 겁니다. 평화를 설계하며 말이죠. 세계는 한국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들의 정밀함이 평화를 정의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왔습니다. 국방부에 보고서를 제출했죠. 한국 KGB 분석 보고서였습니다. 상세한 기술 데이터와 함께 제 의견을 담았습니다. 우리도 배워야 합니다. 기술이 아니라 철학을, 정밀함이 아니라 책임감을. 국방부 장관이 보고서를 읽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시했죠. 한국과 협력 방안을 검토하라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에 앉았죠. 27년 동안 앉았던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시선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컴퓨터를 켰습니다. 새 프로젝트 폴더를 만들었죠. 이름은 정밀함을 통한 평화였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철학이었습니다. 그들의 기술은 싸움을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멈춤을 위해 존재합니다. 저는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방공 시스템이었죠. 아이언돔의 다음 세대였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달랐습니다. 막는 것뿐 아니라 지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민간인 감지 센서, 오폭 방지 시스템, 자동 안전장치. 모두 한국 KGB에서 배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철학을 제 기술에 접목했습니다. 해가 졌습니다. 사무실이 어두워졌죠. 그러나 저는 불을 켜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태국의 그 밤을 떠올렸습니다. 100개의 궤적이 하늘을 가르던 순간을, 폭발 후 들려온 새소리를, 조종사들의 눈물을, 그리고 평화로운 아침을. 저는 오늘도 그날의 하늘을 기억합니다. 100개의 궤적이 그려낸 평화의 선을.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혼자 웃었죠.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27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만드는 무기가 자랑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압니다. 무기의 목적이 파괴가 아니라는 것을. 진짜 목적은 보호라는 것을.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다시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설계를 계속했죠. 손이 움직였습니다. 자연스럽고 확신에 차서 움직였습니다. 세계는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만들었고 다른 나라들이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이제 세계 표준이 되고 있었죠.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렇듯이. 그러나 전쟁의 방식은 바뀔 겁니다. 더 정밀하게, 더 인도적으로, 더 책임감 있게.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한국이 있었습니다. 저는 작업을 멈추고 창밖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총총했죠. 저 별들 아래 어딘가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세계로 퍼지고 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말했죠. 감사합니다, 한국. 그 말이 공기 중에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속엔 남았습니다. 평생 남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평화를 설계하는 일을. 한국에서 배운 그 일을 말이죠. 손이 움직였고 화면이 채워졌고 미래가 그려졌습니다. 이제 세계의 전쟁터마다 한국의 이름이 울릴 겁니다. 코리아. 그 이름은 이제 기술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평화입니다. 희망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일할 겁니다. 나머지 인생 동안 말이죠. 하늘의 궤적이 평화의 선이 되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